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책 읽기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김덕영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에리식톤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분은 독일 카셀 대학이라는 데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저자 양력을 보니까 꽤 유명한 사회학자였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은 분입니다만은 사회학을 전공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고요. 보니까 저랑 같은 대학을 나왔고 동갑이고 또 그 단과대학이 옆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뭐 학교 다닐 때 그 당시 또 학생 수도 많지 않았을 때니까요. 학교 다닐 때 한두 번쯤은 마주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진을 보니까 전혀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벌써 40년이 훨씬 더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분의 이 에리식톤 컴플렉스라고 하는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고요. 또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가진 이분이 쓴 다른 책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책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보면 루터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루터와 종교개혁은 왜 제가 눈에 띄었냐면 루터를 연구하는 교회사학자, 신학자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사회학자들의 눈으로 본 종교개혁과 루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샀는데요. 아직 이 책은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뭐 올해 내년 뭐 종교개혁주일 읽어서 미리 사놨습니다만은 그때 여러분들과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사회학자 김덕영 박사의 에리식톤 컴플렉스라는 책을 중심으로 한국 자본주의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 소개를 할 때 항상 좀 헷갈리는 거는 이분의 얘기와 제 얘기가 이제 막 뒤섞일 때가 있죠. 가능하면 제 얘기를 할 때 이건 제 생각인데요 라고 단서를 붙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좀 헷갈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거는 뭐 이게 김덕영의 얘기인지 김기대 얘기인지 이렇게 꼭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오늘날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져 있지요. 사실 뭐 그것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로 인한 폐해가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가야 될지에 많은 논의를 하는 데서 신자유주의가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떠나온 고국이지만 고국의 자본주의 또는 우리 좁은 이 한인 공동체, 남가주에 살고 있는 한인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적 현상은 좀 특이하긴 하죠. 사실은 뭐 신자유주의 전체적으로 큰 맥락으로 보면 신자유주의 전체가 모순 덩어리지만 한국 사람들이 또 자본주의를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은 아주 특이하고 너무 뭐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돈돈돈 하는 거잖아요. 돈돈돈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좀 더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김덕영 박사가 분석한 한국 자본주의 에리식톤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한번 한국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성되어 왔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에리식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신들의 저주를 받아서요. 먹어도 배고픔이 꺼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 존재였다고 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고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도 팔아서 먹을 걸 찾고 그래도 배가 고파서 자기의 몸까지 다 뜯어먹는 그렇게 해서 허기를 채워나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자본주의의 형태를 바로 김덕영 박사는 이렇게 에리식톤 컴플렉스라고 한다는 거죠. 먹어도 배고픈. 사실은 그것이 이제 가장 극단의 지점에 올랐던 것이 이명박 정권 때였죠. 그는 뭐 그 당시 유명하던 광고 카피가 있었죠.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하는 그런 카피도 있었고요. 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 유세할 때 이제 홍보 광고, 홍보 동영상을 찍을 때 어느 시장 통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가서 홍보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때 자막이 뭐냐면 이명박은 여전히 배고픕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박정희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시작한 한국의 자본주의, 물론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난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꼭 필요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필요했겠죠.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했겠지만 거기서 파생된 모순들이 너무 크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본주의는 모두 에리식톤, 정말 허기에 굶주린 그런 자본주의 정신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천박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포에서 익산, 대전, 조치원, 천안 등에 도착하면 해당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관광하면서 자연, 역사, 문화, 예술 또는 특산물을 체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로지 도착 그 자체가 목표이며 따라서 한 역에 도착하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다음 역을 향해 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자본주의 발전이 중간중간에 한번 좀 검토해보고 무슨 모순을 파생하고 있는지 다음 단계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 연구 없이 어느 지점을 정해놓으면 목포에서 정말 목포를 관광 지점으로 설정해 놓으면 그냥 그 지역만 향해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60년대에는 100달러 정도에 불과하던 욕망이 1970년대엔 1000달러로, 그리고 김영삼 정권에서 10,000달러로, 노무현 정권에서 20,000달러로,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급기야 40,000달러로 커졌다. 뭐 이 글을 이제 이분의 분석을 들으면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 돈 벌지 않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뭐 우리 모두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잘 살아서 뭐가 나쁜데 라고 물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뭐 잘 사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 현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대립도 결국은 더불어 사는 것, 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뭐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뭐 더불어 살자 이런 말을 뭐 전면적인 주제로 내세우지는 않죠. 그런 말을 해온 분들은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래서 한번 이분의 분석을 좀 더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있죠. 이분의 가장 유명한 저서는 바로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정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자본주의와 뭐 개신교 정신이죠. 결국 개신교가 어떤 금욕주의적 사고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뭐 추동했다, 뭐 이렇게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물론 그 책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그 내용, 개신교와 자본주의 정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책을 사실 뭐 두껍지도 않은 책이지만요, 아주 정독을 한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너무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책에서 피상적인 몇 개만을 따와서 우리가 인용하곤 하는데요. 막스 베버는 이겁니다. 이 개신교 정신, 특히 개신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의 원조라고 있는 칼빈, 즉 요즘은 이제 칼뱅이라고 부르죠. 칼뱅이 가지고 있는 그 금욕주의 정신이 자본주의를 이끌었고요. 그러나 서구의 자본주의는 뭐 다 칼빈주의를 믿은 건 아니잖아요. 북구 쪽은 루터가 강하고 또 영국은 성공회고 미국에 와서는 겉은 다 번지르르한 칼뱅주의지만 속은 아주 그야말로 실용주의, 그저 돈 되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실용주의와 결합하게 되고요. 편한 게 최고다. 그다음에 다 다양하게 자본주의 형태는 다양하게 발전한 게 뭐 맞는 말이죠. 그러나 베버는 분석하기를 적어도 이제 칼뱅이나 이런 금욕주의 정신이 기초가 된 그런 자본주의 발전은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낭비와 쾌락을 억제하고 또 부의 합리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랑 정땅판이죠. 영땅판이죠. 뭐 우리나라는 재투자가 일어나지만 그것이 사회적 재투자라기보다는 그들의 재산을 더 확대시키기 위한 재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부의 세습, 또 뭐 심지어 요즘은 학벌의 세습, 뭐 이런 문제까지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독일 쪽은 아무래도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다 보니까 독일 쪽은 칼빈보단 루터주의가 좀 발전을 했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좀 늦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일본도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도 자본주의 형태가 그렇게 개신교 정신, 즉 칼뱅주의 정신과는 꼭 그것으로는 분석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실은 1980년대에 그럼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은 뭐냐? 우리가 뭐 개신교 장로교 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선교사들이 전해줬지만 그것이 뭐 일제화를 겪으면서 개신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 놓고 그렇게 펼쳐볼 시간적, 뭐 시대적 그런 연관성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한동안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유행을 하긴 했습니다. 유교의 가족주의가 우리끼리 연고주의가 어떤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끌었고 또 동양적인 사상은 또 칼뱅주의로 분석할 수 없는 그 당시 일본이 잘 나갈 때잖아요. 8, 90년대. 그러니까 일본의 자본주의는 뭐가 근거가 됐느냐? 그래서 뭐 사무라이 정신이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또 연구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연구가 좀 뜸해졌더라고요. 뭐 다 자본주의가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뭐 베버가 제시한 것은 자본주의 초기 형태에서 칼뱅주의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지 뭐 현재 세계 모든 신자유주의를 칼빈주의로 분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요즘은 좀 그런 연구는 줄어들었는데 이 김덕영 박사가 다시 한번 한국 자본주의는 어떤 거냐? 한마디로 에리시톤 컴플렉스다. 배고픔 컴플렉스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창의적이고 독특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자본주의, 뭐 조선을 포함한 자본주의 발전의 단계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식민지 근대화 총독부, 그러니까 지주 상인 동맹주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도 근대화된 건 맞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것이 건전한 근대화론은 아니죠. 어떤 점에 발전을 한 건 맞죠. 근데 우리가 근대화의 의미를 너무 좁게 보면 안 되죠. 뭐 철도가 깔린 것, 뭐 여러 가지 뭐 현대 의학에 들어온 것, 현대 교육제도가 설립된 것 이것이 다 넓게 보면 근대화에 포함되니까 식민지 근대화. 사실 뭐 교육 부분은 또 일본이 영향을 미친 건 없죠. 대부분 뭐 선교사들에 의해서 근대 교육이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근대화의 범주를 전부 그냥 발전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뭐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 뭐 일제 강점기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져왔다. 아주 그냥 정말 천벌받을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김덕영 교수도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대화였냐? 아니다. 그건 식민지의 동맹이었다. 지주와 상인들의 동맹이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근대화에 성공했다. 근대화를 뭐 식민지 시대가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이제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주상인 동맹주의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시대에 어떤 지주들이 이제 처음으로 뭐 땅으로만 곡물로만 돈을 벌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현대 상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김성수 그 집안이죠. 그들은 본래 이제 호남 쪽의 대지주였지만 뭐 전남 방직인가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방직 분야가 굉장히 아주 요즘 말로 하면 IT죠. 첨단 기업이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돈 번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지주와 상인 동맹이 맺어졌고 또 친일파의 대명사라고 하는 그 박흥식 화신백화점 그분은 이제 또 김성수와는 전혀 다른 출신이죠. 뭐야말로 자수성가한 스타일인데 그는 이제 그 유통업을 통해서 화신백화점이라고 하는 유통업을 통해서 또 부를 축적한 그런 것을 이제 이 저자는 식민지 근대화 총독부 지주상인 동맹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쭉 이승만 시대에도 발전을 했으니까요. 이승만 시대도 경제 발전했겠죠. 왜 자꾸 경제 발전은 박정희의 공으로만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시대도 쭉 발전해 오다가 박정희 시대 때 마침내 정점에 달했다. 꽃을 피웠던 건 아닙니다. 꽃을 피웠다는 건 너무 좀 선한 표현이죠. 긍정적인 표현이죠. 꽃을 피웠다라기보다는 정점에 달했던 그런 자본주의를 이 저자는 뭐라고 이름 붙이고 있냐면 환원 근대화 국가 재벌 동맹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환원 돌아간다는 얘기죠. 환원은 왜 환원 근대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요. 모든 경제 성장으로 환원되는 환원 근대의 성격을 띠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화란 건 뭐냐? 다른 거 우리가 뭐 철학이 발전하고 뭐 교육이 발전하고 뭐가 발전하고 뭐 문화적인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런 건 전혀 근대화에 포함 안 되고 오로지 경제적 근대화만이 경제 성장만이 근대화의 원점이다. 모든 근대화가 경제 성장만 되면 근대화가 된 것으로 환원돼 버린다. 라는 점에서 환원근대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요. 그거를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이제 박정희 군사정권과 재벌의 동맹이었다는 것이죠. 국가 재벌 동맹 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박정희 이러면서 쭉 발전을 시켜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박정희도 아차 싶은 게, 야, 이 근대화라는 게 물질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제2 경제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차 경제개발 개념, 2차 경제개발 계획 이런 거 들어봤지만 제2 경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아주 많이 쓰였던 건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때 제2 경제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공식적인 경제 발전의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1 경제는 그동안 그냥 물질적인 발전만 이룩하는 그런 근대화였다면 제2 경제는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정신적인 경제화, 정신적인 근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로 제2 경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개인주의를 전 근대적인 경제적 집단주의로 대체하려고 의도했던 겁니다. 집단주의.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경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대화되는 거 중요합니다. 각 가정을 중심으로 둔다면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대접받고 남녀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접받고 또 그 가정 하나 공동체가 전체 공동체 안에서 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접받고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개인적 근대화인데 그거를 어떤 집단주의로 대체하는 거죠. 참어, 희생해,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더 그 단계 오르면 돼 라고 이렇게 이제 국민들을 계속 현혹하기 위한 그런 사상 구조를 집어넣는 것이 바로 제2 경제라고 박정희 정권에서는 그걸 추진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생산해야 돼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래서 아마도 어떤 뭐 세계적인 명품이나 물론 지금 뭐 삼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 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운영 경제 경영상의 많은 잘못과 모순을 안고 있지만 뭐 어쨌든 뭐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란 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고는 국가가 다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개인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이태리나 뭐 일본도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게 사실 우리가 본받을 점이었는데 지금도 일본이 그 아베 정권 이후로 국가가 자꾸 경제의 주체가 되려고 하면서 뭐 한국이랑 이런 거 거래하지 마. 완전 그래서 아베 정권 이후로 일본 경제가 정말 뭐 경제뿐 아니라 모든 게 후퇴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 바로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뭐 돈은 조금 벌어 좋으니까 뭐 내가 뭐 아주 유명한 뭐 핸드백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 아주 유명한 옷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 이태리 같은 데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청계천에서 찍어내듯이 봉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거기서 전태일이 나오고 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려 쓰러져도 찍어내서 빨리빨리 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니들이 무슨 언감생심 무슨 패션이 어디 있어 그냥 찍어내. 그러니까 어떤 패션 산업을 선구하려고 했던 뭐 고인이 되었지만 앙드레킴 같은 사람은 사실 한국 패션 업계의 그 선구자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분을 굉장히 희화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냥 그분의 약간 이상한 어눌한 말투를 흉내내고 그분의 본명이 뭐 앙드레김이 아니라 약간은 좀 봉건적인 전 근대적인 이름이었다 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흉내내고 그것이 개그와 코미디의 소재가 되는 거. 그런 거 참 안 좋은 일이죠. 그럼 그분 나름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나 이거 사기 싫어. 난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닐래. 난 걸어 다닐래. 근데 국가가 막 그 소비를 장려한 거야. 몇만 불씩 이제 각 1가구당 1차 시대가 온다. 한차 시대가 온다. 자동차 시대가 온다. 우리가 자동차를 소비해야 된다. 근데 지금 또 참아라. 일각 수출이 먼저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국가 근대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2경제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의식화시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육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분이 이제 독일서 공부를 하면서 좀 그 독일에 대한 그 비판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도 뭐 중세부터 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칼뱅과 그런 루터의 차이도 있듯이 루터는 이제 칼뱅적인 그런 금욕주의적인 건 적으니까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었는지 몰라도 사실은 독일이 후발주자죠. 유럽에서는. 그러나 어느 정도 힘을 비축했을 때 그들은 어떤 국가경제, 국가근대주의, 국가주의 이런 데 굉장히 앞섰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의 잘못도 분명히 봐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독일을 비판하는 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또 요즘 뭐 김누리 교수라고 중앙대, 이분은 동문과 교수예요. 근데 동문과 교수인데 뭐 요즘 많은 이 저작 활동으로 이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인데요. 이름부터가 뭐 아주 현대적인 이름이죠. 김누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책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이분 또 완전히 근데 무슨 말을 하는 줄을 잘 알겠어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많이 나와서. 이분도 보면 독일서 공부에는 너무 독일적인 것을 칭송하고, 책을 제가 읽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그 들은 강연이나 이런 건 봐도 너무 독일적인 걸 칭송하고 우리 한국적인 것을 좀 너무 독일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김덕영 교수도 말했듯이 분명히 한국 자본주의는 문제가 있죠. 정말 에리시톤처럼 먹어도 배고픈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독일이라고 해서 그런 시절을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독일 얘기로 갑자기 들어가냐면요. 그 이제 제2경제 할 때 그 이제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서 막 국민들을 교육하죠. 참 누가 누구를 교육합니까? 그런데 그 국민교육헌장을 기초했던 분이 당시 연세대 철학과에 있었던 이규호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전두환 정권에 와서도 막 교육부 장관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뭐 좀 대사로 해외에 있는 이제 대사로 이제 해외를 떠돌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독일 튜빙겐 대학 박사로 40대 초반에 완전히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국가주의에 빠지기 쉬운 함정에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뭐 앞에 말씀드린 김누리 교수나 지금 이 책을 쓴 김덕영 교수나는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건 국가주의 문제도 우리가 한 번쯤은 다뤘으면 좋지 않을까. 그 김누리 교수의 책이나 이분의 책에서요. 그런 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교육헌장에 기초를 안 돼. 이분은 완전히 독일식 그런 것들 강조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2경제라고 하는 것은 독일, 그리고 독일과 가까웠던 일본, 뭐 2차 대전 같은 전범국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영향을 받은 박정희,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분석하는 데는 좀 약하지 않았나, 이 책이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런 것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보다 국가에 의해서 주도됐던 것이고요. 박정희가 완전히 아주 상징적이잖아요. 이승만은 그래도 독립운동이라도 했습니다.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런데 박정희 뭡니까?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요. 일본 경제를 이끌어온 그런 독일식 자본주의, 당시에 좀 늦게 출발했지만 어떤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박정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 전통적 가치관과 박정희의 그 자본주의는요,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자본주의의 타협이자 자본주의적 인간형의 한국적 변형이었다. 그러니까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하면 유교나 이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제 전통주의, 집단주의로, 유교가 집단주의가 강하잖아요. 뭐 시종 문화가 강하고 뭐 문중 문화가 강하고요. 그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서 자본주의랑 타협했던 한국적 자본주의의 변형이었던 것이죠. 인간형도 그렇게 한국적 자본주의 인간형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뭐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걸 또 만들어서 10월 유신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적으로 변형된 자본주의를 한마디로 하자면 무엇이냐? 그것은 노동과 돈으로 환원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동과 돈으로 환원된 인간. 그럼 백낙청 교수 잘 아시죠?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하시고 또 창작과 비평 거의 뭐 창간하시고 아주 진보적인 문예의 비평지죠. 백낙청 교수, 이분이 이런 박정희 시대의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거린의 철학이라 했다. 그러니까 거지의 철학이라고 말한 거예요. 당시에 그냥 외국에 차가 넣어서 한 푼 줍쇼 하다 보면 그냥 남의 걸 뺏어서라도, 남의 깡통을 뺏어서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 그렇게 거지의 철학이라고 해요. 뭐 잠깐 또 얘기 옆으로 세면 그 백낙청 선생이 지금은 6.15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 제야의 우리가 진보 진영의 어른들이 다 가셨잖아요. 모니카 목사님도 가시고 지금 백규환 선생도 지금 병중에 계시고 뭐 많은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가셨잖아요. 여성계에선 또 이효재 선생이 얼마 전에 세상을 뜨셨고 유일하게 남은 어른이죠, 백낙청 선생. 근데 이분이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사실은. 이분이 특이한 분이 아니라 그
이제 가문이 이분이 그 아버지 백봉제가 친일 관료로서 이분도 변호사였는데요. 6.25 때 납북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통일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분은 1955년 경기고등학교 정말 최고의 명문이었죠.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갔던 서울대학도 가지 않고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땄습니다. 영문학 박사를.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뭐 브라운 대학, 하버드 대학 가는 거 한국에서 뭐 우리 교민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 유학 와서 이런 명문 대학에 사교하는 게 뭐 흔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일인데요. 백낙천 선생 시대는 대단한 학력이죠, 이게. 경기고등학교 졸업, 브라운 대학교 졸업, 하버드 박사. 이분은 또 재밌는 게 중간에 또 군대를 갔다 왔더라고요. 귀국해서 공부하다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 이 정도의 집안 배경이면 군대 안 빼기 쉬울 때였거든요. 네, 당시는요. 지금도 그런 병역 비리가 있는데 특히 전쟁 직후에 사람들이 뭐 55년이면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전쟁은 종전했을 때지만 그 당시 아마 군대 빼기 쉬웠을 텐데 왜 군대를 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존경할 만해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뭐 생각하는 바가 따로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인제병원, 백병원 아시죠, 여러분? 인제대학교, 부산의 인제대학교. 이 백병원 집안입니다, 이 사람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그분은 거지의 철학이라 그랬고요. 또 장하준 교수 있죠? 예. 그 캠브리지 대학 교수입니다. 이 집안도 또 천재 집안이 있죠. 그 아버지인가 큰아버지인가가 공화당 때 국회의원도 하고 뭐 건설부 장관인가 그것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요. 천재 집안이죠. 얼마 전에까지 그 문재인 정부의 수석 중에 한 명이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분들의 형제 중에 하나죠. 장하준인가요? 이분이 장하준이고 그분이 죄송합니다. 이름이 갑자기 잊어먹어서. 하여튼 그 집안인데 이 캠브리지대 교수는 한국 경제의 현재 문제를 자본가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자본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들을 착취하는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착취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거는 재벌인데 지금 재벌 개혁도 하려다가 지금 뭐 민주당 정부가 워낙 검찰 싸움에 매몰돼서 이제 뭐 그 검찰 싸움, 민주당 정부가 검찰을 장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양분화돼 있다 보니까 너무 저는 이게 불만이에요. 너무 그 싸움에만 우리가 매몰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다뤄야 될 문제를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요. 경제적 재벌 개혁해야 됩니다. 재벌 개혁을 왜 해야 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재벌은 아닐지라도 재벌과 같은 그런 구조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누가 지금 뭐 내가 지금부터 밑바닥부터 일해서 내가 현대가 될 수 있고 삼성이 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자기가 뭐 식당을 열건 편의점을 열던 해서 재벌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재벌처럼 살려고 하는 게 뭡니까? 갑질하고 뭐 자본가 소리 듣고 사업가 소리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무리 조그만 편의점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좀 높인다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그 편의점이 인구 비례당 뭐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도 일본에도 그 편의점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상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제살 깎아먹기 경쟁하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냐면요. 이 편의점 주인들이 하나의 노동조합 같은 걸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본사와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운 겁니다. 또 이 편의점 주인들도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게 자본가예요. 이 노동자란 말에 묘한 거부감들이 있어요. 다 나 노동자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고 노동자죠, 노동자. 사실은 목사도 정신 노동자예요. 아마 목사들 노조 같은 게 뭐 인정이 된다면 목사 노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목사도 노동자예요. 정신 노동자죠. 그런데 한국의 그 편의점 주인들은 자본가의 대열에 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같은 거 주는 게 아깝다기보다 자기들도 어렵죠. 물론 당연히 어렵죠.
지금 뭐 편의점 평생 고생해서 퇴직금 모으고 뭐 요새 영끌이란 말이잖아. 영혼까지 끌어모아갖고 편의점 하나 차려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죠. 그러나 그분들이 조금 인식을 바꿔서 우리도 노동자다. 사업주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끼리 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본사와 함께 뭐 그들이 뛰어가는 로얄티를 좀 줄여달라든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생겼어요. 이제 생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뭐 연합회도 생기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노동조합이란 말은 쓰지 않더라고요. 뭐 일본도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연합회나 이런 게 생겨서 본사와 경쟁하고 그런 본사와 이제 뭐 본사 설득하고 싸우고 그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인데요. 어쨌든 그것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재벌은 될 수 없을지언정 재벌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벌과 같은 마인드를 갖지 말라고 어떤 권력이 특정한 데 집중되지 말라고 검찰 권력에 집중되지 말라고 하면 사실은 개개인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싫은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걔들은 배웠으니까 그렇게 좀 힘 좀 써도 돼. 걔들은 어려운 사법시험 합격한 애들이니까 힘 좀 써도 돼. 그게 그 저희에는 뭐가 깔리는 줄 알아요? 내 아들 법대 보내면 나도 그렇게 만들 거야. 내 아들 의사 보내면 공공의료 이런 거 싫어. 그냥 돈 많이 벌게 할 거야. 내 아들 그래서 학원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의사 만들. 그래서 법관 만들. 이게 지금 60년대 그 에리식턴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다 돈 하는 거예요. 권력 하는 거예요. 그 현재 권력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세력들이 마구마구 저는 만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만행을 부려도 오히려 그 만행을 잠재우려고 하는 세력들을 비난을 해요. 왜? 나는 나중에 언젠가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만행의 주인공이 될 거야. 내 아들은, 내 딸은. 참 여러분 재밌죠? 재밌나요? 슬프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자본주의를 주도하고 재벌, 그러니까 국가, 재벌, 교회가 바로 한국의 그 에리식턴 컴플렉스를 이끌어 나가는 3대 구조라고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좀 깜빡했네요. 국가, 재벌, 교회가 이런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3대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 정신은 박정희로 대표되는 국가에 의해 주조되고 정주영으로 대표되는 재벌에 의해 구현되고 조용기로 대표되는 개신교에 의해 성화된,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그러니까 돈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성화된 에리식턴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김 교수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벌은 바로 거기서 야전 사령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명박은 사령관 밑에서 사단장 하다가 나중에 국가까지 장악한 것입니다. 그게 그의 잘못일까요? 김덕영 선생도 그런 말을 하는데요. 뭐 이명박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이명박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낸 사회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뭐 이 책에 나오지 않는 분야 제 생각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소고기 파동, 즉 광우병 파동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했죠. 촛불부대. 촛불 집회가 굉장했죠. 저는 그래서 그때 뭐 지금 지나고 나면 광우병의 위험성이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 야당에서는 뭐 걸핏하면 그때의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다시 뭐 광우병 뭐 광란을 계속하려고 하려는가 뭐 그런 논평도 내놓고 그러는데요. 분명히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저는 이 촛불 집회가 광우병 촛불 집회가 가져온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 문제에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됐죠. 언제부터 먹거리 문제에 신경을 썼습니까? 이제는 잘 살라고 달려오니까 조금 뭐 부정식품 이런 것도 막 먹는 거예요. 싼 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나 먹거리를 좀 고급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었고요. 뭐 환경 문제, 당연히 먹거리 문제를 신경 쓰다 보면 환경 문제도 신경 쓰게 됐고요. 또 소위 유모차 부대의 출연으로 전업주부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아이 유치원에서 급식받은 그 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고기야? 나 싫어!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진 거죠. 실제로 그래서 뭐 30개월인가요? 그 30개월 이상 소는 수입하지 않기로 결국 이명박이 뭐 후퇴를 했잖아요.
그건 긍정적인 결과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때 촛불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저는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은 뽑아놓고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 역대 대통령 당선자 중에 가장 큰 표차로 그를 당선시켜 놓고 보니까 물론 상대 그 당시 민주당 진영의 후보가 뭐 역량 부족이었던 건 사실이지만요. 어쨌든 뽑아놓고 보니까 너무 천박한 거예요. 부자 되세요. 뭐 고고기 뭐 이제 우리 소고기 싸게 먹는다. 외국 소고기 수입해라 해서 뭐 마치 국민들이 다 뭐 굶고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국민들이 그런 에디시턴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걸 어떻게 보면 이명박이 제일 먼저 캐치해낸 거죠. 고기 싸게 먹여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잠깐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저는 노무현 시대에 노무현이 그래도 이룩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박살내는 그 이명박의 광우병 촛불 집회로 저항하면서 최소한의 속죄의식을 치르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명박은 여전히 배고프다. 허름한 국밥집더라도 국밥을 막 허겁지겁 먹는 그런 광고 자체가 사실은 이명박의 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국가재벌 동맹 자본주의 전도사. 그러니까 이명박은 재벌은 국가자본주의의 야전사령관, 교회는 전도사라는 것이죠. 한국 대형교회들은 이런 빈곤 성장 담론을 신앙 간증 형식으로 발전시켜서 신화로 거룩하게 성화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개개인의 의식 속에 각인되는 주술 효과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주술 효과가 뭡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부자 돼야 됩니다. 그게 축복받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 돼야 됩니다. 축복받는 겁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주술 효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 타령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뭐 부자들이 가난 타령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건 지금 내가 가난하다는 것과 같은 뜻이잖아요. 교회는 특히 국가와 많은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특히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이제 가까워지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죠. 당시 뭐 일본이 두고 간 것들 적산가옥이라 그래서 뭐 경동교회, 영락교회, 또 장로회 신학교, 뭐 조선신학교, 지금의 한국신학교죠. 다 그런 적산가옥, 일본으로부터 불화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뭐 그 당시 기준으로 합법적인 불화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분은 전도사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전군 신자화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하나의 그 종교, 특정 종교, 그러니까 군목제도라고 있잖아요. 장교로 가는 것. 그 군목제도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한국은 불교의 전통이 강한 나라인데도요. 군승제도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군 신자화 운동. 신자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신자도 있을 수 있고 불교 신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전군 신자화 운동은 기독교에 의해서 주도됐던 것이죠. 개신교에 의해서 주도됐던 것이죠. 그때부터 또 교회가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야 뭐 군대가 이전에 세례를 받고 갔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 군대에서 세례 줄 때 그 빗자루 같은 데 물을 적시하고 쫙 뿌려 수천 명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위에서 뭐 물폭탄을 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 꼭 초코파이 주고 뭐 주고 일요일 날 사역에서 빼주고 뭐 이러니까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 교회 망가뜨린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뭐 얻어먹을 게 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요만큼 내면 더 큰 게 주어진다. 또 노동으로부터 내가 면제받을 수 있다. 사역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에 깔리게 되는 거죠. 뭐 이 부분은 지금 이 군대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5.16 이후에도 미국의 사절단을 보낸 것도 조찬 기독교고요. 특히 그 당시 비주류 교단이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CCC 대학생 뭐 선교협의회인가요? 뭐 그런 거 만든 김중건 목사, 또 극동방송을 갖고 있는 김장환 이런 사람들이 모두 비주류로서 박정희 때 성장을 합니다. 또 베트남 전쟁은 한국 개신교가 반공주의를 매개로 한몸이 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전쟁에 가면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거기서 이제 개신교가 굉장히 이제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한국 기독교의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뭡니까? 반공주의가 또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베트남 전쟁. 우리는 저 사탄의 공산당을 무찌러 월남에 간다. 얼마나 기독교가 선교회가 좋습니까? 선전회가 좋죠. 여러분 그 백마부대라고 아시죠? 제가 어릴 때는 막 월남전 각 부대마다 뭐 그 군가가 있어갖고 어린아이들도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요. 백마부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백마부대의 29연대 5중대는요, 그 중대 이름이 임마누엘 중대였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세계 뭐 정말 로마 시대, 로마 군대는 십자군이니까 뭐 그런 시대에 있었겠지만 근대 국가 이후에 근대적 의미의 군대 제도가 생긴 이후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겠죠. 백마부대 29연대 5중대가 임마누엘 중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지휘관이나 사병 모두가 기독교인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저자도 더 이상의 연구는 없었나 봐요. 저는 참 그걸 누가 연구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백마부대 이 임마누엘 중대원들의 그 네오반네 구타 사건은 없었을까? 월남전에서 그 구타 사건 유명하거든요. 한국이 물론 일본 군대에 의해서 그 구타라고 하는 그 일본 문화가 전승된 것도 맞지만요. 50년대 초반 세대들이 군대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남전 다녀온 사람들이 월남전 끝나고 군 자대로 다시 복귀했을 때 그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내무반 폭력은 무시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플러스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 한국 폭력이, 저만 해도 제가 1979년 말부터 1980년 초반까지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정말 엄청난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지금 늘 얘기하듯이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고 하는 말은 제가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군대 문화에 잘 안 맞는 체질이잖아요. 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집단주의를 싫어하고 남의 말 잘 안 듣고 특히 저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은 잘 듣지만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데는 제가 아주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병적으로 싫어하다 보니까 정말 이 적은 등치에 제가 살아남은 게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살아서 제대했습니다. 허풍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조금 딴 얘기 하겠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40년이 되고 40년 되는데도 우리 때 그 대대장 이름이 뭐고 사단장 이름이고 우리가 몇 사단 어디에 소속돼 있었고 뭐 그런 걸 기억하는 사람들 많아요. 페북 같은 데 보면. 저도 기억력, 사람 이름 기억 잘하고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만은 군대에서의 경험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이름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내가 뭐 몇 사단 소속이었는지 몇 군단 소속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는 내가 몇 사단장 이름, 뭐 군단장 이름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딱 하면 그 사람들이 뭐 이름을 지금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당시 이름이 하나 기억나는 사람은 있어요. 뭐 황영신가 황시영인가 하는 사람이 왜 또 그때 높은 사람이었는데 왜 근데 우리보다랑은 관계없고 그냥 군대 전체적으로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 경동교회 장로인가 그랬어요. 야, 저 군인이 어떻게 경동교회 장로를 하냐. 뭐 황영신가 하여튼 그 전두환 때 뭐 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 기억납니다. 그 당시 군인 이름으로는요. 얘가 옆으로 샜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분은 그러면서 한국 자본주의가 뭐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결론을 지면서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경제 성장으로 환원하는 환원 근대적 사고를 극복해야 된다. 즉 국가 재벌 동맹 자본주의는 해체되어야 된다. 이건 뭐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인데 참 어렵죠. 뭐 진보 정부라는 데서도 못했던 일이죠. 두 번째로 유교에 기반하는 전통적 집단주의 정신을 근대적 개인주의 정신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 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공동체주의 이런 것보다 좀 윤리적으로 더
선호되는 것이고 우위에 있는 것이고 개인주의는 너무 이기주의 이런 걸로 좀 대표되는 말 같으니까 뭐 근대주의 어떤 전통적 집단주의 정신을 개인주의로 바꿔야 돼? 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 이런 걸 외면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자본주의를 추동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작동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난 이거 하나 만들고 싶어. 나는 내가 뭐 정말 금속공예 하나로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싶어. 그냥 내 취미하게 난 좋아. 그래서 그걸 하고 있으면 부모들도 그걸 탓하지 말고 야 너 거기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맨날 네가 대장장이냐 뭐 쇳덩어리 맞고 노냐 그러지 말고 설사 그런 걸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들도 키워주고 사회도 그 사람을 그렇게 무슨 국가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의도식하고 백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김덕영 교수의 주장이 전통적 집단주의를 근대적 개인주의로 대체하자는 말이 오해가 있잖아요.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대체하자는 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자본주의가 된다는 말이죠. 너무 우리가 국가, 공동체는 좋아요. 근데 그 공동체는 뭡니까? 학교, 국가, 크게는 국가, 또 시족, 문중, 뭐 대형 교회 이런 건 다 파기되어야 될 것이죠. 나눔의 공동체, 무형의 공동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개인주의가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신교는 환원근대의 이데올로그 또는 전도사 역할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이데올로그라고 하면 이제 이데올로기를 수행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환원근대의 이데올로그 또는 전도사 역할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본연의 종교적 임무, 영혼의 구원에 헌신해야 되며 쭉 그러면서 자본주의와 제일 중요한 말은 자본주의의 갈등 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주술사 노릇을 과감히 청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술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부자가 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얘기지만 김덕영 교수가 이제 예문을 많이 자료를 조사했더라고요. 이 독일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들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명박을 이제 비판하는 얘기인데 이명박이 1968년도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중기사업부 중기사업소 그러니까 중장비를 말하는 거겠죠. 이게 고속도로 놓으려면 뭐 불도저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중기를 관리하는 중기사업소의 과장으로 왔는데 이명박 회고록이나 그런데 이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당시에 이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6시 출근을 시키니까 남자 사원들은 잘 따라줬는데 여사원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과 달리 우리는 뭐 화장도 해야 되는데 좀 30분 늦춰달라 출근 시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명박이 말도 안 된다. 니들은 그 대신 더 일찍 퇴근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미리 더 화장을 해놓고 밑 화장을 해놓고 아침에 잠깐 하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 제가 이제 여성들의 화장 방법까지 다 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성들이 여직원들이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다. 지금 생각하면 이명박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난 위에서 성장을 했다. 이런 말을 해놓고 이제 이 김덕영 교수는 그 이명박의 그런 자본주의 정신을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걸 소개를 하냐면요. 사실은 이거는 김덕영 교수 잘못은 아닙니다. 이명박이 거짓말을 한 거죠. 왜 거짓말일까요? 1968년도에 여성 인력이 출근 시간을 늦춰달라고 말을 한다?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여성 인력이라는 게 적을 때인데 취직되는 게 감지덕지할 때인데 그나마 급사 옛날에는 이제 꾸준히 잡일을 한 사람들은 급사 혹은 작을 소자를 써 소사라고 잘 불렀어요. 아마 그 말을 기억하는 것도 제가 마지막 세대일 겁니다. 급사, 소사. 기껏 해봤자 그런 거고 여상 나온 분들이 격리사원 정도일 텐데 그 사람들이 출근 시간 늦춰달라고 얘기를 한다? 꿈도 못 꿀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 이명박의 직책은 과장이었어요. 중기사업소. 막 그냥 거친 사람들이 많은 물론 다 그런 기술직은 아니었고 행정직도 물론 있었겠고 이명박의 하늘은 행정직의 과장이었겠지만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명박이 그렇게 출근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 교수는 이런 사료 개발을 많이 하신 건 좋은데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된 인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 책을 재밌게 읽었고 한국 자본주의를 우리가 마치 한국 자본주의는 이래라고 비판은 많이 해왔지만 그것을 에리식톤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풀어낸 점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 써서 이제 독일의 사례가 조금 더 우리가 더 독일의 사례가 가졌던 문제점, 또 일본의 사례가 가졌던 문제점, 독일 관계와 그것이 일제하에 우리에게 미쳤던 그런 영향력 같은 것들, 부정적인 영향력을 좀 더 분석해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좋은 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에리식턴 컴플렉스 책 소개 좀 길었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